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진입니다. 1월 3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제가 방송에서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자주 한 하나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중에서 만약에 5종목이 상승을 하고 5종목은 떨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은요. 최대 손실이 100%에 막혀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돼야 100%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은 그 캡이 없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2배, 3배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올라가는 템버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은 수배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는 종목은 100%에 막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제가 강력하게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이 돼서 베어마켓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좀 아꼈던 종목들,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그리고 메타 같은 종목들이요, 7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에 대한 이론이 깨지는 순간이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그리고 펀더멘탈만 잘 체크를 하면 좋은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고 결국은 장기 투자가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어마켓이 오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60%, 70%, 80% 끊임없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 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패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실패를 2022년에 겪으면서 우울증까지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관련된 크리에이터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유튜버가 됐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시청자들에게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를 하면서 잘못하면 미준 활동을 멈추는 그런 시기까지 도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좀 심기일전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회복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 2023년부터 제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모멘텀 투자입니다. 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각 종목의 모멘텀을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모멘텀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4년에는요, 모멘텀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투자법을 가지고 연수익률을 100% 초과 달성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제 제타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실망감을 표출하셨고 또 그중에는 악성 댓글을 달아서 제가 좀 삭제한 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2023년 중반부터 꾸준하게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저의 생각이 제대로 여러분들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바는요, 앞으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커다란 하락장이 다시 찾아오겠죠. 다시 한번 베어마켓이 왔을 때는요, 저는 물론이고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적어도 50%의 자산은 현금으로 들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갔을 때 우리가 현금 확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꾸준히 모멘텀에 입각한 투자, 따라서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요, 우량한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런 주식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이러한 베어마켓이 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매도했던 제타 같은 경우도요,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향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타가 흑자로 전환하고 나서 모멘텀이 형성되면요, 그때 가서 다시 미주은 탑픽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상처를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창에 investing.com 이렇게 한국말로 찍으시면요, investing.com의 한국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5일 전에 2025년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모멘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월 30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반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반 정도는 하락하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간색이 녹색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정하는 테크주들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대체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죠. 게다가 엔비디아가 4% 이상 빠지면서 시장 지수는 마이너스를 보였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1, S&P 500이 마이너스 0.47, 그리고 나스닥은 0.51%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장 폭을 잠깐 확인해 보죠. 어제는 53이었는데요. 51로 소폭으로 좁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기적인 추세 역시도 61%에서 58%로 좁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공포지수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공포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15.85. 따라서 지금 현재 옵션 시장에서는요,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을 예측하고는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어제 45에서 46으로 한 단계 더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에 공포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54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드디어 과욕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미주은 탑픽의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 이상이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B2가 가장 좋았는데요. 6.06% 올라가면서 $60를 초과 달성했고요. 두 번째로 탈렌 에너지가 미주은 탑픽에 포함되자마자 4.69% 급등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3% 이상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비스트라가 플러스 3.72, 비트코인이 3.1% 올라가면서 10만 5천을 넘어섰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도 좋았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도 새롭게 미주온 탑픽에 포함되자마자 2.8% 올라갔고요. 장외에서도 2.87%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앱 러비니 플러스 1.5,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1.10, 메타 플러스 0.32, 구글이 0.06%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TSMC가 0.03% 떨어지면서 횡보했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45, 브로드컴 마이너스 0.49, 팔란티어 마이너스 0.5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09, 테슬라 마이너스 2.26,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4.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는 큰 뉴스, 중요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레버리지를 쓰는 ETF죠. B2가 어제 6.06%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2.43%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B2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추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그때 시간이 2시 36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2시 36분 이후에 3시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시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2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파월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핵심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성명서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문장을 그냥 정리한 결과다, 이렇게 파월이 변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번에 정책 성명서를 살펴보니까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진술이 삭제됐거든요. 지난번 성명서까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준의 목표가 2%죠. 2%의 목표를 향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성명서에서는 이러한 말이 사라졌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파월이 얘기하기를요. 이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따라서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종의 굉장히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요,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이 잡시장에 대한, 고용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을 결정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소유주 임대료의 하락 추세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끈적끈적했는데 이제는 소유주 임대료, 드디어 거주 비용이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도비시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노동시장은 현재 지속 가능한 수준에 있다. 이민이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률이 낮아지면 그 결과 노동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준의 목표가 2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두 번째는 최고의 고용 효과를 내는 게 연준의 임무입니다. 2가지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정책금리가 4.3%인데 중립금리에 대한 위원회의 장기 추정치에 따르면 경제를 주도하지도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도 않는 지점보다는 높다. 중립금리를 의미 있게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중립금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한 금리를 중립금리라 그러는데요. 중립금리는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여기 롱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중립금리는 3.0%입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3.0까지는 계속 내릴 예정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4.3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고 결국은 4.3이 3.0까지 내려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진행될 것이다. 굉장히 도비시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장기 금리의 상승은 연준의 정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기간 프리미엄에 가깝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거는 연준의 정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기간 프리미엄의 이야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단기 금리가 역전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상화가 되고 있잖아요.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을 뿐이지, 따라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에 비해서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금리가 훨씬 높은 게 정상적이다. 따라서 지금 기간 프리미엄에 가까워지고 있다. 원래 이렇게 높은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얘기한 거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지속적이라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관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제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또 지속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불확실성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나 현재의 불확실성 수준은 팬데믹 기간보다 훨씬 낮다. 이거 역시도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건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우리의 역할은 은행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그들의 임무를 정의해주고 있고요. 연준은 은행이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 은행이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자,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는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준 의장의 엄청난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발표된 어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3가지나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의 실적인데요. 좀 참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스가 보이잖아요. 일단 논갭 주당 순이익 EPS를 보시면 한 주당 0.73달러의 순이익을 만들어냈고요. 전망치 대비해서 0.04달러가 미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 257억 달러를 만들었는데요. 성장률이 2.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는 14.4억 달러가 미달했다. 따라서 미스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 발표가 된 거죠. 자, 게다가 자동차 부분의 총 마진이 13.6%거든요. 마진 역시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토탈 갭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을 보시면 16.3%인데요. 지난 분기에는 19.8, 그전 분기에는 18.0이었죠. 따라서 최근에 발표된 분기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갭 그로스 마진이 보고가 된 거고요. 영업이익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10.8이었는데 이번에는 6.2%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마진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테슬라 주가는 어닝 발표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2025년에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성장이 거의 없었죠.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또 거짓말했나? 이러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대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테슬라의 어닝 수익의 절반이요. 탄소 배출권과 기타 수입으로 결과의 퀄리티조차 좋지 않았다. 따라서 그나마 만든 어닝 수익이 대부분 다 탄소 배출권 아니면 기타 수입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부분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요. 계속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터리 부분은 총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자동차 이외 부분에서 많은 매출의 성장 그리고 총이익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테슬라는요. 12월에 상하이 메가 팩토리 건설을 완료했고요. 그곳에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요, 새로운 더 저렴한 모델이 올해 상반기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긍정적인 소식도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테슬라의 주가가 어닝 발표 이후에 플러스 2.3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플러스로 전환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 즉 컨퍼런스 콜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2025년 이후에 계획에 집중하면서 장 초반 하락에서 회복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요, 2025년에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제품 출시를 위해 기존 공장 전반에 걸쳐 준비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새로운 모델 Y는 테슬라의 컨피규레이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었으며 생산량 증가와 배송은 1분기 후반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도 전달했습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CEO인 일론 머스크는요, 회사가 자율주행에 2배 이상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AI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시가총액에서 그 뒤를 잇는 5개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2위부터 6위까지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더 클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머스크는요, 서사시적인 에픽 2026와 어처구니 없을 만큼 좋은 리디큘러스한 2027년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자, 따라서 2026년과 2027년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머스크는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차량이 일주일에 평균 55시간 동안 활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차량의 평균 활용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실행되게 되면요, 자동차의 가치가 5배 이상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머스크는 첫 번째 단계로 오스틴에서 6월 달에 감독되지 않은 FSD 초기 출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이 1월이잖아요. 6월 달이니까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먼 미래의 신화적인 사항이 아니다. 말 그대로 5개월 후다. 따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테슬라가 비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질의응답 시간 동안 머스크는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FSD 완전 자율주행 라이선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스크는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엄청난 장점을 언급했지만 2025년 생산량에 대한 기대치는 낮췄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25년에도 6월 달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뉴욕장 마감 이후에 4.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테슬라의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무려 8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은요, 재무 실적, 어닝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머스크의 전망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6월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6월이 왔을 때 완전 자율주행이 정말로 출시가 되고 이제부터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업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확고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시가총액 1위를 위한 길이 뚫릴 수도 있다. 자, 따라서 6월 달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상황이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타의 어닝 결과입니다. 일단 어닝 결과의 중요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4분기에 갭 EPS가 8달러 2센트가 나왔는데요. 전망치를 1달러 26센트 상회했고요. 4분기의 매출은 48.39 빌리언,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 20%를 넘어갔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매그니피센트 7 중에 계속해서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은 메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망치 역시도 1.4 빌리언, 14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한 거죠. 자, 다음에는 패밀리 1일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패밀리라는 것은 메타 플랫폼주가 구축해놓은 모든 플랫폼을 합친 걸 얘기하고요. 그 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레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33억 5천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무려 5%나 사용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이러한 메타 플랫폼주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사용하는 가운데 5% 추가적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굉장한 성장률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광고 노출입니다. AD 인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요. 2024년 4분기 그리고 2024년 1년 동안 앱 제품군 전체에 전달된 광고 노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6% 그리고 11%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광고당 평균 가격입니다.
2024년 4분기 그리고 1년 동안 광고당 평균 단가가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14% 그리고 10%나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요, 광고를 시행할 때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타겟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광고 단가를 지불할 의향이 생긴다. 왜냐하면 효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이 메타 플랫폼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 환원 프로그램, 주주 환원 프로그램이죠. 2024년 4분기 그리고 연간 클래스 A 보통주 주식의 자기 주식 매입, 자사주 매입은요 0달러, 따라서 4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고요. 1년 전체적으로 보면 297억 5천만 달러였다. 자, 그리고 배당금은요 각각 12억 7천만 달러와 5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매력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가이던스입니다. 2025년 1분기 총 매출이 395억에서 418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문제는 컨센서스가 416억 2천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중간치에 비해서 컨센서스가 더 높죠.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가이던스는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행히 가이던스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환율 변동이 전년 대비 총 매출 성장률에 약 3%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환율이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변명을 좀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이던스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2% 이상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메타의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의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요, 2025년이 메타의 인공지능 비서가 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말 대단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회사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AI 분야에서 올해는 고도로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AI 비서가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AI 비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메타 AI가 그 선도적인 AI 비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메타 AI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커버그는 투자자들에게 메타가 결국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엔비디아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발언을 해줬고요. 경쟁사들이 제시하는 최고의 기술을 모방하고 개선하여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커버그는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광고 타겟팅 방식부터 소셜 네트워크에 표시되는 컨텐츠 순서까지 메타 비즈니스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켰고요. 매일 33억 5천만 명의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이니셔티브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결과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업이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타의 경영진은요, 수요일 투자자들한테 이 막대한 투자가 이미 광고 타겟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저커버그의 정치적 변화입니다. 저커버그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부와 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자신에게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어닝콜이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을 막 칭찬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도적인 기업을 자랑스러워하고 미국 테크 기업의 승리를 우선시하며 해외에서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옹호해줄 미국의 행정부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미국 행정부가 테크 기업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가져올 진보와 혁신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 굉장히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커멘트를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 CEO 저커버그는요, 올해 초부터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중 많은 변화가 트럼프 새 정부와 메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요, 오랜 공화당 전략가인 조엘 카플란을 최고 글로벌 업무 책임자로 승진시켰고요. 트럼프의 동맹군이자 UFC의 CEO인 다나 화이트를요, 메타의 이사회에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또한 회사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사실 확인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혐오 행위 정책을 변경하여 이민자와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모욕적인 언어에 대해 더 유연하게 대처할수록 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 정책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친 트럼프로 완전히 전향한 것이 저커버그의 최근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브랜드에 민감한 광고주들이 놀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최고 재무 책임자 수잔 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컨텐츠 정책 변화로 인해 광고주 지출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확신찬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상승 추세가 정말 놀라운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메타의 미래지향적 투자를요, 전반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타는요, AI 투자를 새치혀가 아닌 실적의 향상으로 직접 증명하고 있는 아직은 몇몇 되지 않는 실제 기업들 중에 하나다. 따라서 AI로 돈을 버는 몇몇 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번 딥시크 해피닝으로 인해서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이요, 업계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블랙스완이 가져다 둔 우회의 호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상승의 또 다른 기여자는 바로 CEO 저커버그인데요. 불과 3년 전인 2021년 10월에 메타버스의 미래에 올인하기 위해서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개명한 게 바로 저커버그였죠. 자, 그런데 2022년 11월에 챗GPT가 등장하자마자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빠른 민첩성 그리고 유연성으로요,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요, 정치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메타를 트럼프 피해주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순식간에 변신시키는 놀라운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CEO가 전문 CEO가 아니라 창업자가 계속 CEO를 하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혼도 팔 수 있는 게 창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6개월간 메타의 주가가 50% 가까이 급등한 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닝 결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일단 실적을 정리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2분기 갭 EPS는 3달러 23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13센트 초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매출은 696억 달러인데요. 전년 대비 성장률은 12.2%고요. 전망치를 7억 9천만 달러 상회했다. 따라서 빚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인프라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마지막 3개월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성장이 둔화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매출이 전분기에 34% 성장에 비해서 이번 분기에는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분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성장률을 보고한 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요, 32%의 증가를 예상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매출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코파일럿 브랜드의 인공지능 비서들을 대거 출시했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투자는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메타는 이러한 인공지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익의 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올해 회계연도에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분기 자본 지출은 223억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210억 달러를 훨씬 더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은 잘 나오지 않는데 생각보다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12월 31일로 끝나는 3개월 동안의 총 매출은요, 12% 증가한 69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에 12%포인트에 비해서 2분기에는요, 애저가 31% 성장했잖아요. 그 중에서 13%포인트는 성장률이 AI 때문에 나왔다. AI의 포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이번 분기 AI 매출이 1년 동안 13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공지능 때문에 매출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만족감을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치였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는 3.65% 어닝 발표 이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잠깐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4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그리고 14가지는 아직까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RSI 지수도 56.5기 때문에 굉장히 적당한 수준이죠. 50 이상이면 추세가 좋은 거고요. 게다가 70이 과매수인데 과매수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여력이 남아있죠.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4% 이상 급락했는데요. 딥시크 충격 이후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트럼프가요, 엔비디아 중국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자들은요, 잠재적으로 제한을 확대해서 엔비디아의 H20 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칩은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미국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충족하도록 축소된 제품이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칩 중에 하나가 바로 H20인데 이거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엔트로픽의 CEO가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로 함께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역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수요일에 광범위한 주제의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기술 및 투자자 커뮤니티를 놀라게 한 딥시크의 R1 대형 언어 모델의 출시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급락 등 여러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딥시크 모델의 출시가 엔비디아에 분명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두 자리 수십 7% 하락한 것은 당혹스러웠다. 라고 아모데이는 자신의 에세이에 각주에 썼습니다. 딥시크 모델의 출시가 엔비디아에 나쁘지 않다는 주장은 이 모델이 AI 회사들에게 나쁘지 않다는 주장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아마존, 구글 등의 기업들이 지원하는 회사인 엔트로픽에서 클로드라는 생성적 AI 챗봇을 만드는 아모데이는 딥시크의 R1 모델의 출시로 인해 수출 통제 정책이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수백만 개의 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만이 이러한 모델을 보유한 단극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다이는 그의 에세이에서 썼습니다. 단극 세계가 지속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AI 시스템이 결국 더 똑똑한 AI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우위가 지속적인 이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계 무대에서 장기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최근에 딥시크가 어떤 종류의 엔비디어 GPU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아모다이는 엔비디어의 H20 GPU가 H100 및 H800 GPU에 대한 현재 금지 조치와 함께 금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800은 2022년 수출 통제 초기에 허용되었지만 통제가 업데이트된 2023년 10월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금지 이전에 출하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모다이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딥시크가 R1을 2000개가 조금 넘는 H800 GPU로 훈련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H20는 훈련에는 덜 효율적이고 샘플링에는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여전히 수출이 허용되고 있지만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딥시크의 AI 칩 군단의 상당 부분이 금지되지 않은 그러나 금지되어야 하는 칩, 금지되기 전에 출하된 칩, 그리고 밀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출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점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급 H100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빨리 허점을 막을 수 있다면 중국이 수백만 개의 칩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화 세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주은의 한마디. 20세기 후반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이 군사,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정립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가치관과 제도가 국제 사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특정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글로벌 플랫폼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는 미국 달러화가 세계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미국 주식이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성과를 안겨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최근 국제 질서는 단극화에서 다극화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강대국들의 부상으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약화되는 모습이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는 결국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지키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들어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전쟁의 승자로 미국을 예상하면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중국이 수백만 개의 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전쟁의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것이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